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어떤 경고도 없었고 중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도 없었으며 통상처럼 이름 붙인 군사훈련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아시아 해역은 지금 이 순간 시간 단위가 아니라 순간마다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거대한 병력 동원이 이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딱 잘라 말하면 이름표만 떼면 훈련이 아닌가요? 하는 수준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영내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100척을 훌쩍 넘는 각종 함정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해군과 해경 선박이 모두 동원되어 남중국해, 북쪽의 황해, 남부에서부터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지나 서쪽 태평양까지 핵심 해역 전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과시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보로 일본과 대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미국 동맹 체제 전체를 겨냥한 강한 억지 메시지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장은 없지만 배가 100척 넘게 밀려오면 그 자체가 초대장이자 경고장입니다. 국제사회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이번에 베이징이 선택한 방식입니다. 훈련명은 없고 사전 항행 공지도 없습니다. 중국은 그저 조용히 함대를 바다로 내보내 대규모 전투 대형을 구성한 뒤 국제 항로 한복판에서 모의 공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함정은 폭격기와 전투기와 합동으로 외국 함정을 겨냥한 가상 타격 시나리오를 실행했고 외부 증원 차단 상황까지 연습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했던 부당한 침공에서 보았듯 이름만 바꾼 연습은 종종 현실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전쟁을 게임처럼 시작해도 현실은 결코 게임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내 정보는 서쪽 태평양에서 최소 4개의 대형 해군 전단이 동시에 활동 중이라고 확인합니다. 중국 선박수는 한때 100척을 넘어섰다가 12월 4일에는 90여 척으로 다소 줄었지만 활동 밀도는 여전히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배치 범위가 과거처럼 대만 해협 주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가장자리까지 밀고 올라가 동중국해의 중간선을 크게 넘어섰고 말라카 해협에서 제1열도선으로 이어지는 생명선 해상교통로에 바싹 붙었습니다. 사실상 동아시아의 전략 해역 전체가 중국의 초대형 연습장에서 움직이는 표적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 항만과 에너지 기반 시설이 합법적 목표라는 억지 논리로 소모된 것과 닮았습니다. 억지 명분이 커질수록 민간의 불안과 비용이 먼저 커졌다는 점까지요. 베이징의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만 봉쇄의 전 시나리오를 통째로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외부 증원을 차단하고 해공군 우위를 점하며 개입하려는 일본과 미국을 직접 위협해 심리전에 고삐를 줍니다. 훈련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국제수역에서 정례 순찰일 뿐이라고 둘러댈 여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100척이 넘는 구축함과 호위함, 상륙함, 무장해경이 광역에서 합동기동을 벌이면 그것은 순찰이 아니라 노골적인 무력 시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말은 법과 관례를 말하지만 발자국은 전선을 따라 찍힙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이를 정례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일본 영하의 근처까지 함대를 끌어올리고 대만을 반원형으로 압박하며 남중국해의 전략 공간을 상시 점유하는 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충돌, 오발 혹은 누군가가 조작한 사고 한 번이면 대규모 군사 충돌의 도화선이 됩니다. 모든 당사자들의 신경줄은 이미 팽팽합니다. 총성이 없어도 비용과 피로는 누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과 미사일이 밤마다 하늘을 긁어도 평범한 사람들의 잠은 낮아진 방공고처럼 얇아졌습니다. 피로를 노리는 전쟁은 총보다 먼저 의지를 겨냥합니다. 따라서 이번 배치는 군사활동을 넘어 영내 정치 외교에 대한 대형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베이징은 도쿄가 어떻게 반응할지, 타이베이가 물러서나 워싱턴이 말뿐인지 행동도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첫 답은 일본이 냈고 그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우회도 완곡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는 10월 초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일본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간주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과 자위대 투입, 미일 안보조약 저주에 따른 군사 공조를 위한 명확한 법적 언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가 대만의 운명을 일본 안보에 공개적으로 직결시키고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의 법적 길을 열어둔 것은 처음입니다. 전략적 모호함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은 뒤 동맹과 규칙의 가치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류큐 열도, 특히 미군의 아시아 최대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의 역사적 정당성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는 논지를 잇따라 내보냈습니다. 한편 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수역을 상시적인 반응 테스트 구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중일 관계는 2012년 이래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교훈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도구로 만들 때 지도는 금방 불안정해지고 민간 선박의 항적은 지그재그가 됩니다. 그럼에도 도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하거나 한 발 빼는 조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 다수 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인 국내 총생산 2%로 방위비를 올리고 중국 본토의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원거리 타격 능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동중국해 합동 순찰을 늘리고 위성 정보를 공유하며 대만과 맞닿은 전진섬들의 요격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마주한 상대는 준비된 대만만이 아니라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일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이 늦게 배운 교훈을 일본은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늦게 온 대비는 늘 비싸게 치렀으니까요. 사태는 점점 더 군사적 위협의 성격을 띱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함대가 오키나와와 센카쿠 근해까지 퍼져드는 것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직접 맞대응할 대상 목록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도쿄는 회피와 정면 대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현재의 태도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랬습니다. 전쟁은 선택을 미루는 자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한편 중국이 유럽에는 미소를 보이는 사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은 말보다 배치로 답합니다. RC-135 정찰기와 아르큐사 글로벌 호크 등 각종 전자정찰 자산이 대만 상공 주변과 동중국해 바시 해협에 빈번히 등장합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고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들이 괌과 오키나와로 이동했다고 공개 정보가 가리킵니다. 미국은 요란한 선언 대신 레이더 화면으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말이 총보다 빨랐던 날의 대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외피 뒤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눈에 띕니다. 병력 규모와는 달리 중국군은 조직, 재정, 신뢰의 삼중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국방산업 사슬 전반과 지휘부를 파고든 부패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주요 방산기업 매출은 대략 10%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미국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축인 중국항공공업그룹과 중국북방산업, 중국항청과기과공그룹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북방산업은 매출이 30%를 넘게 줄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계약은 중단되고 프로젝트는 지연되며 생산 라인엔 모래가 끼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부패와 허세는 전선에서 가장 먼저 탄로납니다. 휘장과 깃발은 번쩍였지만 병참은 자주 비어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이어진 군부 숙청은 상층부를 뒤흔들었습니다. 공산당에서 다수의 장성이 부패로 축출되었고 핵탄도 극초음속 전력을 쥔 로켓군은 무기 거래와 뇌물, 예산농단 의혹으로 지휘부가 통째로 교체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사업은 보류되고 극초음속 계획은 지체되며 무인기와 우주 전력 개발도 회계 문제로 조사를 받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과 스텔스 폭격기, 이동식 핵전력 등도 감사와 계약 취소, 핵심 인사 조사로 일정이 밀렸습니다.
당장 곧 나온다던 체계들이 최소 2년에서 3년 뒤로 밀렸고 일부는 2030년 이전 완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언하듯 전력표를 부풀리는 숫자는 포연 속에서 가장 먼저 찢어집니다. 서방 방산 수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긴장으로 폭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정이 늦춰질 뿐 아니라 기술 격차로 뒤처질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과연 중국군은 현대전에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번에 화려한 전개는 내부 위기를 가리기 위한 막강극인가? 배 수백 척이 바다를 메우면 카메라는 몰리지만 재정의 투명성과 독립적 통제, 정치로부터의 자율이 결핍된 조직은 실전에서 흔들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겪은 그 장면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북소리는 컸지만 북의 가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베이징에서는 대만이 아닌 일본을 겨냥한 새로운 담론이 떠오릅니다. 류큐, 특히 오키나와의 주권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입니다. 이는 학술 논쟁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핵심 고리를 직접 찌르는 장기 포석입니다. 11월 말부터 관영 매체와 일부 연구기관, 이를테면 호라이즌 인사이트나 해양 관련 기관들이 류큐의 역사적 지위를 재점검하자는 글과 토론을 연달아 내보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류큐는 오랫동안 중국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은 독립왕국이었고 일본이 2879년에 병합한 행위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따라서 법적 귀속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대만 편에 서고 무력 사용 의지를 밝힌 시점에 이 논리가 튀어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근거 없는 역사 재해석으로 전선을 넓히려 했던 방식이 여기서도 어렴풋이 비칩니다. 더 위험한 대목은 중국이 무력뿐 아니라 역사 여론의 전장을 동시에 여는 점입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2972년의 중일 공동성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일본을 스스로 모순에 빠뜨리려 합니다. 일단 류큐가 분쟁 중이라는 딱지를 달면 회색지대 수법이 전개됩니다. 해경은 더 자주 나타나고 민간 조사선으로 위장한 선박이 오키나와에 바짝 붙고 미군 기지는 무인기에 더 많이 추적당하며 중국의 대외 선전은 류큐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구호를 반복합니다. 세상이 그 말에 익숙해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베이징은 이미 절반을 얻습니다. 당장 영유권을 바꾸지 않아도 일본의 정당성을 바닥부터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허구의 내러티브가 현실의 포화를 불렀습니다. 거짓은 느리게 퍼지는 듯 보이지만 한번 자리 잡으면 방공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은 양방향 압박을 받습니다. 한쪽은 대만 봉쇄와 군사 압박, 다른 한쪽은 류큐에서의 법역사 정보전을 통한 내면 공격입니다. 일본의 대응이 약하면 중국은 오키나와 주변에 행동 통제구역을 사실상 설정해 태평양 열도사슬에서 미국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오키나와 인접 공역까지 모의 훈련을 확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만 주변에 해왔던 그 방식의 복제판입니다. 복제된 시나리오는 대체로 비용도 고통도 복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알려준 사실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영내 배치를 다방향 대응으로 재구성합니다. 초점은 대만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괌, 팔라우와 미크로네시아로 뻗는 열도 전체를 포괄합니다. 팔라우와의 새로운 안보 합의와 오커스를 통한 호주, 영국과의 밀착으로 미국은 해상, 공중, 사이버 전 영역에서 중국을 촘촘히 추적하는 부드러운 포위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은 중국이 위장사고로 전쟁의 구실을 만들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모의훈련에 머무르면 미국은 공개 충돌을 자제하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즉각 반응할 태세를 유지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이 초기에 주저하며 치른 대가를 인도태평양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워싱턴은 동맹의 결속을 높입니다. 백악관과 도쿄의 고위 접촉은 촘촘하게 이어집니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본 안보 정책의 역사적 전환일 뿐 아니라 민주섬과의 군사적 연계를 공식화한 첫 영내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승리입니다. 이는 냉전 이후 유례없는 연합 방어 전선의 가능성을 엽니다. 우크라이나가 피로 쓴 경고문이 동아시아에서는 예방 백신으로 쓰이려 합니다. 백신이 아프더라도 병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풍경은 이토록 선명하고 동시에 이토록 위험합니다. 중국은 100척이 넘는 함대로 대만과 일본, 남중국해 전역을 압박하며 해양 강국의 이미지를 쌓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무력 사용을 공언합니다. 대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 지출을 늘리고, 미국은 말수는 줄였지만 반응 태세는 더 즉각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안정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니며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준비, 전략적 연대로 매일같이 지켜내야 할 성과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침략자가 규칙을 다시 쓰도록 내버려두면 다음 페이지는 피와 잿빛으로 채워집니다. 베이징이 고조시키는 힘의 게임에는 순진함도 오해의 여지도 없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이름 없는 훈련, 분쟁 도서에 바짝 붙는 함선, 오키나와와 대만을 겨냥한 역사 논법은 모두 무력에 의한 요구를 일상화하려는 계단입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에서 남태평양에 이르는 수많은 나라가 생존과 번영을 걸고 의존하는 영내 질서 전체의 문제입니다. 만약 중국이 가장한 강압으로 해양 통제를 기정사실화하고 100척 넘는 함대 전개가 무난한 선례가 된다면 머지않아 많은 해양 국가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간판 앞에서 조업과 화물 운송, 나아가 존재 자체를 허락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벽 공습이 일상음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에 길들여지면 다음 표적은 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불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대에 오른 것은 미국만도, 일본만도, 대만만도 아닙니다. 세계 전체입니다. 100척을 내보냈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얼마를 더 내보내야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고 묻는 셈입니다. 대답은 침묵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답은 연대와 명료함 그리고 결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은 말합니다. 말이 길면 포성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말은 짧게, 행동은 크게. 지금 필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